오늘 그 비 오는 늦가을에 공부를 너무 빡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 다른 우리 그 공부 일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2월 3번 수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된 공부 일자가 12월 1일, 15일, 29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 중간에 15일을 그 수업하는 대신에 뭐 졸업 여행을 가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그날 끝내 답변을 안 했습니다. 좀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국내 여행이라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또 혼자 갈 수도 있고 또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향후 지금까지 2년 반 넘게 광화문학교까지 포함해서 계속 공부 모임을 이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쳐질 수도 있지만 중요 시야를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12월 29일 이 4차 학기를 종강합니다. 실제로 광화문학교까지 포함해 이제 제 5학기가 됐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 1, 2월은 뭐 방학 휴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3월부터인데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4시부터 7시까지 월 지금 2회를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월 2회는 변동 없이 이 공부하는 모임을 이어나갈 생각인데, 문제는 이 커리큘럼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을 좀 이원화해가지고 이 4시부터 5시 10분까지 이 70분간, 그 다음에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이 강좌를 이원화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 4시부터 5시 10분까지는 이 정론 글쓰기를 수업할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배웠는데 최종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것을 말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공부가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듣기만 하고 글도 안 쓰고 기껏하면 쓰면 강명길 선생처럼 그냥 한두 문장으로 내지르기나 하고 저 자꾸 페이스북에 내지르는 문장 쓰는 사람 하면 저는 이제 차단합니다. 이제는 안 돼요. 그거 쉽게 지르기는 쉽죠. 최소한도 글을 쓰면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론이라는 것은 아주 정통 이 뭐 논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정확하고 이 논리적인 이런 글쓰기만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정론 글쓰기,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1교시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백권대학을 이어가겠습니다. 백권대학 제5과정을 이어가는데, 이 제5과정에서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의 핵심 요약, 총정리, 요약 정리와 그 다음에 신간 추가를 하는, 실제로 백권대학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해야 될 얘기를 안 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도 갖고 이 백권대학 텍스트에 없는 새로운 좋은 책들을 좀 추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걸 이 2020년 3월 초에 개강을 해가지고 6월 중순에 제5과정과 그 다음에 이 정론 글쓰기까지를 종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약 4개월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이것을 졸업여행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행을 벌써 막 15, 16차례를 가다 보니까 자꾸 여행이 전문화돼요. 그래서 꾼들이 아니면 좀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진강산 갔을 때도 거기 그 공안에서 웬 한국인이 이렇게 갑자기 몰려왔어 해가지고 조사 들어갔잖아요. 조사 들어가가지고 순수한 뜻으로 그 혁명유적지 왔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안에서 방송국에다 연락해가지고 방송국 기자가 우리 취재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고마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그 오기가 우치입니다. 우치. 오기의 그 중국식 발음이 우치 아닙니까? 오기 장군 춘추전국 시대. 오기 갔을 때도 한국인 왔다고 막 그냥 아주 신기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 여행이 상당히 전문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동아시아부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먼저 알아야 되고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민족사와 결부된 이 중국 동북 쉽게 해서 만주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만주도 이게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이 초보 여행자를 위해서 초보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동북을 가장 골고루 알 수 있는 노선을 정했어요. 이러려면 이제 비행기가 원래 비행기는 왕복 같은 대로 해야지 비행기 값이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왕복이 다르면 항공 요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 많이 다닐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졸업여행의 명칭을 민족의 웅지 고압 백두연 답사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고압 백두연 답사입니다. 그래서 심양 중국 심양에 가서 국공내전과 병자호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부합니다. 고구려의 홀승골성 그 다음에 제2수도인 국내성 환도산성 우리가 평양 갈 수가 없으니까 고구려사를 공부하면서 중간에 이 동북항일연군 기념관을 들러서 동북항일연군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압록강으로 가서 압록강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백두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본 다음에 이제 두만강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두만강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연길에 가면 연길뿐만 아니라 이 용정과 투먼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도시에 이런 데를 가면서 많은 곳들을 좀 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노정에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식당에 가서 한번 조선 음식과 조선인 그 처자들도 한번 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말 그대로 좀 졸업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미리 공지하는 이유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기가 좀 쉬워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는 그러니까 2000년 청사진은 이 정론 글쓰기와 백권대학 제5과정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개강하고 동시에 종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마지막 시간은 좀 가볍게 이 조선 역사 가운데서 혼군 광해와 역신 강홍립 그리고 승정원 일기와 경연 일기를 중심으로 좀 간단히 쉽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혼군이라는 말은 용군, 폭군과 함께 나쁜 군주를 일컫는 말로 쓰이는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무슨 뭐 KBS 무슨 뭐 역사전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광해라는 또 영화를 통해서 갑자기 이 광해군이 무슨 대단한 무슨 실용적인 군주고 고독한 군주인 양 이런 그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광해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그 왕따 당하는 광해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렇게 터무니없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면 역사를 가장 모르는 모양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게 친노, 친문 지지세력입니다. 가장 몰라요.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광해 그리고 강홍립은 이제 광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조선의 장군이죠. 누굽니까?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 광해와 강홍립을 엮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갑자기 광해가 이렇게 떠올랐던 이유는 광해는 지금 종이나 조 이런 시호를 얻지 못한 조선의 임금이에요. 그죠? 연산과 함께. 그리고 일부러 명칭도 광해 어감을 그런 나쁜 어감으로 지은 거예요. 광해 약간 미친 듯한 느낌이 들죠. 연산하면 막 놀아먹고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 노산하면 어리석다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산군은 단종으로 복원됐지만 우리 조선시대의 사관들은 이 광해와 연산을 복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필경 마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뜬금없이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광해가 부활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욕하는 게 선조하고 인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1618년에 명나라에서 조선에 파병 요청을 하죠. 1618년이면 아직 청나라가 개국하기 전에 어떤 나라죠? 청나라는 청태종 홍타이 때부터 시작한 거고 그전에는 뭐였죠? 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어라치 또는 누르와치 때는 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금이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되니까 명나라에서 후금과의 일전을 불사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병을 요청한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른바 명청교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명청교책이가 된 거예요. 지금이 미중교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돼요. 명청교책이는 틀림없어요. 왜냐? 청이 명을 아주 멸망시켜버리고 그 동아시아의 패자로 이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자라는 말도 정확하게 좀 사용해야 돼요. 남을 무찔러 가지고 이기면 패자인 줄 알고 있는데 패자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춘추 시대에 여러 제국들이 이제 막 이렇게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추 5국, 전국 7웅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제국 중에서 그 여러 제국끼리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천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주나라를 이렇게 여러 제국들이 동맹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하냐면 회맹이라고 하죠. 그 회맹의 주도자를 패자라고 했던 거예요. 회맹의 주도자. 자, 그러니까 어쨌든 명청교체는 명이 망해버리고 청이 부상했으니까 교체라는 말이 맞아요. 교체, 임무교대. 그러나 지금은 미중교체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게 가도 향후 50년, 길게 100년은 미중이 쌍두마차처럼 세계
명나라가 망하듯이 없어질 나라가 아닌데 명청교체를 지금 미중교체를 명청교체로 보는 시각, 이게 역사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한 시각이라 그겁니다. 항상 뭐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노무현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조국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똑같이 경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기는 명청교체기예요. 명청교체기에 이 파병 요청을 하니까 그 강홍립 장군을 이제 그 사령관으로 삼아서 광해가 파병을 하면서 밀지를 내렸다. 아마 그 밀지를 내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세를 봐가지고 너무 명나라 편만 들지 말고 형세를 봐가지고 항복할 수 있으면 청나라에 항복해라, 이런 밀지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하겠어요. 그 어디서 기록을 확인하려고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관형 향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형, 이 글씨가 이게 좀 쓰면 이게 약하게 나와가지고 형세를 봐서 방향을 바꿔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명청교체기에서 아주 중립적인 실용 외교를 한 것이다라고 광해군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실제 사실은 왜 관형 향배라고 그랬을까요? 왜 기회를 봐서 한쪽 편 들지 말고 그래라. 여러분들, 전투에 나서는 장병들에게 형세를 봐서 항복하라, 이것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 그거야말로 자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군사들이 죽는 것은 전투할 때도 죽지만 항복할 때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도망갈 때.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것은 이건 전멸하라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내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안 갈 것 같으니까. 왜? 그 추운 겨울에 가면서 양식도 제대로 안 주고 겨울에 누비옷도 준비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고 가서 끝까지 싸우라 하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갔다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밀지를 내린 거예요. 실제 뜻은. 그럼 광해군은 왜 그랬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국제외교에. 국제외교에 관심이 없어서 오로지 광해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피해보 살제를 했다. 거기서 피해보, 모친을 패해버리고 동생을 죽여버렸죠. 영창대군이죠. 그것도 큰 죄인데 거기 살제보다는 더 피해모를 더 나쁘게 칩니다. 어머니를 패한 것을. 동시에 광해는 끊임없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궁궐공사를 했던 거예요. 창덕궁, 창경궁, 뭐 경운궁 해가지고 막 한 6, 7개의 궁궐공사를 하는데, 그 오왕영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에 광해가 책정했던 궁궐공사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최소 10%다. 아니면 20% 정도 된다라는 설도 있는데, 이명박의 4대강 예산이 전체 예산의 6% 정도예요. 그런데 4대강은 어쨌든 방식이 어쨌든 간에 전국을, 국토를 개발하는 의미는 있지, 권력자들이 있는 공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의 10%를 쓴다는 건 이건 재정 파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궐공사에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수도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교화로. 그러다가 그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를 옮기는 것은 왕조 시대에도 참 어려운 일이고 오랫동안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한 전통적 역사적 교양이 좀 부족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빨리 옮기려고 서두르다가 당한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그겁니다. 그 심지어는 궁궐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민가 수천 개를 헐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광해는 아예 정사도 소홀히 했잖아요. 침실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랬다가 단정을 맞고 폐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광해가 폐위되고 임목대비가 교지를 내릴 때에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두 번째 이유가 민가 수천 개를 철거하고 궁궐을 두 동이나 건립하는 등 10년 동안 토목공사를 끊이지 않고 벌였다는 이유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수남 안정복 아시죠? 조선시대 역사학자. 그 수남 안정복의 열조 통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강옥립에 대해서 강옥립전이라고 하지 않고 강로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강로전이라는 건 뭡니까? 성이 강씨고 노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사실 이 강옥립이 그 양식도 없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병사들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미 그냥 기습을 받아가지고 13,000명 중에서 9,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광해군 예찰론자들은 광해군의 밀지대로 항복을 했다 그러는데 13,000명 중에서 9,000명 죽었는데 그게 항복입니까? 이미 괴멸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투항을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지 않습니까? 강옥립이. 그런데 이제 1618년에 그렇게 파병을 했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광해군이 도망간 것이 축출된 것이 1623년 아닙니까? 인조 반정이. 그렇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논공행상에 좀 불만을 품었죠. 이괄이. 인조 측에서 좀 잘못한 면이 있어요. 이괄 참 용감하게 싸웠는데 뭐 2등 공신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2등 공신이라도 시켰으면 됐지.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안 받으면 어때요? 무슨 일을 할 때. 난 참 그런 사람들이 답답해요. 좋은 일 했으면 안 받으면 어때? 그럴 때 안 받으면 사실은 더 존경받아요. 그래 이괄의 날을 일으키잖아요. 그 이괄의 날을 일으켰을 때 이괄과 가까웠던 그 한명년인가가 이제 그 문초를 받고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이제 그 일가 몰살 당을 가지고 청나라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제 강옥립이 이제 여기 청나라에 와 있죠. 투항을 했으니까. 그래 둘이 작당을 해요.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조선 이놈들 대국도 몰라보고 그러니까 당장 조선에 쳐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누르하치한테 가가지고 그런 제안을 자꾸 그걸 올려요.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조국을 배반하는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저리 가라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랬다가 누르하치가 뿐만 아니라 이제 홍타이지 태종이 즉위를 했는데도 조선이 워낙 꼬장꼬장하게 나갔잖아요. 청나라한테 얼마나 꼬장꼬장하게 했습니까? 오는 사신들 막 돌팔매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홍타이지 즉위식 하는데 조선 사신 2명 가가지고 막 남들은 다 3개 9 고두레 하는데 막 뻣뻣이 서가지고 막 절도 않고 그러니까 열받았지만 조선 사신을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안 죽이고 선물까지 이렇게 싸서 보내잖아요. 홍타이지가. 그러니까 그 선물 들고 다 국경에서 다 던져버리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자초한 거예요. 조선이. 그 꼬장꼬장하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행위에도 긍정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 청과 명에 대해서 국제적이라는 인식이 덜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화를 자초해가지고 이제 정묘호란이 이제 먼저 나지 않습니까? 정묘호란. 그 정묘호란 때 홍타이지가 조선의 맛을 좀 보이기 위해서 다 쳐들어오지 않아요. 살짝 쳐들어오는 척 했다가 형제 지명을 맺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청나라군의 길잡이를 했던 게 강옥립이에요. 길잡이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광해와 함께 강옥립을 괜찮은 장군으로 기록을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조선 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 강홍립은 완전히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적군에 전쟁 때 적군에 가담하는 죄를 뭐라고 하죠? 여적죄라고 하잖아. 여적죄. 그래서 옛날에 이석기 사건 났을 때 이석기를 여적죄로 엮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미친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행 헌법에서 여적죄는 무기징역이 없어요. 사형입니다. 사형. 유죄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광해군을 강홍립과 더불어서 이 부활시키는 작업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저는 저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안 봐요. 그냥 무조건 조선의 주류하면 인조하면 나쁜 놈, 선조하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 인조와 각을 세운 무슨 좀 다른 광해군은 좋게 생각하고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왜곡된 식민사관 그게 무슨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건 줄 알고 항상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새로운 것만을 얘기해가지고 별난 것만 얘기해가지고 인기를 끌려는 이 상업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이덕일 선생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척하면 조선 왕만 죽으면 전부 독살이래. 근거도 없이. 그러면서 이 광해군이 이렇게 부활됐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옳은 일이냐? 그 배경을 따져보자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해군을 부활시키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 식민사학자입니다. 이바나 키와비치죠. 예. 자, 광해군을 부활시킨 것은 아주 유명한 사학자예요. 저 이나바 이와키치죠. 이름이 좀 어렵죠. 이나바 이와키치.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전에 이런 식민사관 극복한다고 어느 방송국에서 그 얘 살던 동네에 막 찾아가가지고 그 후손들 인터뷰하고 그랬었어요. 이때가 이 일본이 만주 침공하고 만주를 침공해가지고 갑자기 만주와 조선은 하나라는 만선일체론이 주장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말로만 했죠. 다시 말해서 이 만주에다가 만주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이 만주국을 세웠는데 여기다가 이제 가짜라고 해서 위자를 붙여요. 위 만주국을 세웠으니까 만주국도 조선처럼 일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만주국을 높여줘야 된다 그겁니다. 이제는 그걸 만선사관이라고 그래요. 만선사관. 만주국을 높이려면 만주를 우대했던 광해군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겁니다. 명을 배척하고 만주로 투항한 광해군과. 그러니까 바로 그 KBS에서 방영할 때 제목으로 삼았던 실용군주 그리고 고독한 군주 이런 말을 썼던 게 이 이나바 이와기치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 광해군을 높이는 것은 식민사관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결코 광해군은 칭찬받을 만한 군주가 못 돼요.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록에서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역사서 중에서 일단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를 제외해서는 안 되는데 실록 연구와 승정원 일기가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 왜곡 현상이 생겼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인 조선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허구한 날 무슨 고대로 가가지고 무슨 뭐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둥 뭐 고조선이 어떻고 고구려 어떻고 여러분들 실력 없는 사람들이
고구려와 고조선을 더 강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구 주장해도 별로 근거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역사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역사인 조선시대부터 제대로 연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대사는 터무니없이 높여 조선 역사는 터무니없이 낮춘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역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화급한 그 현안이고 이것을 광해군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승정원 일기와 경현 일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들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승정원 하면 이건 뭐 왕정 출납을 맡은 그 왕의 비서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승정원에는 승지들이 있죠. 도승지, 부승지, 뭐 이런 승지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일기를 쓰는데 이 일기가 왕실만의 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전체 일기가 다 망라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수로 따질 때 2억 4,500만 자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 쌓아놓으면 12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된다는 조선왕조실록의 4.5배예요. 승정원 일기가. 그 광대하고 유구한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25사라고 하잖아요. 25사가 4천만 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승정원 일기의 분량은 조선왕조실록의 4.5배, 중국 25사의 6배인데 이것도 반만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태조 때부터 조선 멸망 1910년까지 승정원 일기를 계속 쓰면서 이걸 한 달에 한두 권씩 책으로 이렇게 엮어냈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게 불타버렸어. 임진왜란 불타가지고 그 인조 반정이 있었던 1623년부터 쓴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288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부터 있었던 승정원 일기까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2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상세한 기록인지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읽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지금 다 안 됐어요. 번역이 지금 20한 3,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한 3, 40년 후 완역을 목표로 이 번역에 들어갔다가 이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바람에 좀 당겨져 가지고 2035년 완역을 목표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승정원 일기가 완역될 때 비로소 조선 역사는 아마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승정원 일기를 또 등재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유네스코 사람들이 뭐 그거나 이거나 뭐 왕조실록인데 왕조실록이나 왕실이나 뭐가 달라 해가지고 좀 난감했었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기록을 보고는 놀라 자빠진 겁니다. 이건 실록보다도 더 정교하고 정밀하고 방대하니까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이 기록의 정교함은 그 상세함은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 정조가 즉위하고 특히 조선 사람들은 좀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지도 몰라. 이거 문제예요, 이것도. 어쨌든 사도세자가 참 불쌍하게 죽었잖아요. 세상에 쌀떡에서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세자에 대한 그 동정 연민이 막 전국적으로 이제 번져가지고 조선 인민들이 사도세자의 추승, 사도세자를 이렇게 높이는
건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상소에 서명한 사람이 1만 명이에요. 1만 명. 그 당시 인구가 뭐 1,000만 정도 될까 말까, 천몇백만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1,000한 2,300만 확실히 모르겠어요. 1만 명이 그 사도세자를 추승해 달라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승정원 일기에 1만 명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록의 무서움, 이게 바로 승정원 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완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연이라는 것은, 이건 경연에서 경전을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전을 공부한다는 건데, 이제 왕과 이 신하들이 모여서 그 경전을 공부하는 건데, 이 경연관으로 참여하는 신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높은 대신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경전 공부 조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정치와 역사를 논한다 그겁니다. 이런 자리가 경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군주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 당시는 왕을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왕을 성군으로 만들어야지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은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포포의 책에서는 사람보다도, 대체로 서양은 사람보다도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걸 중시하는데 저는 그것도 동서양이 다르다고 봐요. 동서양에서는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김영삼 때나 김대중 때나 노무현 때나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제도가 달라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제도나 시스템은 비슷했어요.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가 워낙 깽판을 쳐놓으니까 박근혜야말로 말 그대로 용군입니다. 용군. 뭐 혼군이라고 하기 용군. 워낙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재인이 좀 난가 했더니 요즘은 그 가치관도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유라와 조민 누가 나은가? 좀 헷갈립니다. 정경심과 최순실 누가 나은가? 우병우와 조국 특별히 난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마만큼 동양에서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백권대학이 운영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공부 모임이 갈까요? 못 갑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게 경연이고, 이러한 놀라운 좋은 제도를 아직까지 이어받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철저히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갑자기 뭐 누구 대망론 해가지고 무슨 갑자기 떠오르는 무슨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단계별로. 이게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과거급제 해봐야 정칠품. 운이 좋으면 6품. 그리고 과거급제 33명 중에서 그것도 한두 명만 그렇지 나머지 20, 30명은 다 9품부터 시작해요. 9품부터. 문에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관광 치는 것 같으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중국은 중앙당교가 있잖아요. 일정한 교육을 안 받으면 직급 상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영 같은 건 대단히 좋은 제도고, 그리고 세자를 교육시키는 것을 따로 뭐라고 하죠? 서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연의 한 장면만 오늘 들여다보고 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참 조선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게 뭐 너무나 많지만 실록, 승정원 일기와 같은 기록, 그리고 이러한 기록과 관련되는 경연, 서연, 그리고 규장각이라는 거. 홍문관, 집현전, 규장각.
그래서 규장각 얘기를 간단히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정조가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마라. 일할 때는 공적인 일이 아니면 마루로 내려가지 마라. 규장각 학자 외에는 아무리 높은 관리도 규장각에 올라갈 수 없다. 일할 때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와라. 이 젊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규장각 학자들 출퇴근 시간이 나는 마음에 들어요. 겨울에는 6시 출근해가지고 12시에 퇴근합니다. 점심 때. 그리고 여름에는 8시 출근, 오후 2시 퇴근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이 무한량의 이 특혜를 베풀었던 나라가 조선이고, 이러한 것이 이제 규장각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규장각은 학문 연구 기관 겸 도서관이에요. 그때 이제 나중에 외규장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외규장각은 어디에 있죠? 강화대에 넣었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 놈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값 나가는 것들로만 골라가지고 다 가져가가지고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인심 쓰듯이 영국 박물관에다가 또 기증도 하고 지들끼리 그래요. 루브르와 영국 박물관은 세계 최대 작물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뭐하러 가요 그런 데를. 아직도 좀 반납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엔 경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거를 보세요. 1575년 선조 8년 사헌부 지비가 신점이 말했다. 북방이 텅 비어 오랑캐 기병이 쳐들어온다면 막아낼 계책이 없으니 미리 장수를 선택하여 기르십시오. 이에 선조가 오랑캐 기병이 오거든 조정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시켜 막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선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서 대책도 없이 큰 소리만 치는 신하들이 많았다 그겁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군주가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약점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그 당시 경연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율곡이 선조 임금을 어떻게 추궁했는가를 보세요. 주상께서 방금 말씀하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목하신 겁니까? 이런 말 속에는 혹시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큰 소리만 치고 실속이 없는 자를 지목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쓰면 반드시 일을 그르칠 것인데 어찌 그 사람을 시켜 적을 막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 한 가지 논리로 지금 선조를 공박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논리. 또 만일 옛것을 좋아하고 성인을 배우려는 사람을 큰소리치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면 주상의 말씀이 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맹자가 양해왕과 제 선왕을 만나서도 오히려 요순임금을 목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큰 소리를 친 것입니까? 자, 이건 율곡의 경연일기에 나오는 장면이고 경연일기는 1565년부터 1581년이면 율곡이 죽기 3년 전입니다. 까지 16년간의 기록을 적은 책이 율곡의 경연일기인데, 자, 지금 군주로서 용렬한 반응을 보였어요. 오랑캐 막을 방도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놈들이 막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찌질한 발언이죠. 군주로서. 그죠? 근데 이제 율곡이 곧장 공박을 했는데 이 율곡의 공박은 지금 이원적 공박이에요. 표면적 공박과 이면적 공박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 말 액면 그대로 선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시켜서 외적을 막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군주로서 그건 정책의 폭이 아니냐? 이렇게 논박을 첫 번째로 한 거예요. 그러나 선조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자꾸 임금한테 그 이상적인 정치를 하라고 하고 훈계하고 이런 사람들을 콘소리치는 밖에는 못 치는 사람이라고 혼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자처럼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와 큰 소리만 빵빵 치는 사람을 혼동하고 있는 논리의 잘못을 동시에 추구한 겁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선조가 얼마나 왕짜증이 또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자, 저는 여기서 이 선조와 율곡의 이 문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면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허용되는 조선 조정의 분위기죠. 이 조선 조정의 자유 언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한번 현대와 비교해서 대통령이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논박하는 사람 지금 있겠어요? 저는 없으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정치를 얼마나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고 이런 걸 말하는 신하도 대단하지만 선조도 속으로는 좀 쪽팔리고 화는 났지만 끝끝내 율곡에게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또 이면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래 율곡은 이게 세요. 사실 율곡은 대천재입니다. 율곡이 보기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율곡의 평가가 맞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인물이 나왔던 시대가 선조 시대예요. 대동법이나 균역법의 개혁이 논의됐던 시기도 이 시기고 살인정치가 꽃을 피웠던 것도 이 시기인데 재수없게 그 당시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던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선조의 그냥 스타일이 완전히 국인 거죠. 그러나 그것만 빼면 선조가 대단한 군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글씨도 선조처럼 잘 쓰는 임금이 없어요. 끝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율곡은 평가를 할 때 막 그 당시에 그 뭐 최고로 얘기됐던 인물들 조광조, 그 다음에 귀대승, 이황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일포일평을 정확하게 합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깎아내릴 건 깎아내리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 앞에서 중국 황제 한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까지 비판을 하니까 이제 선조 자기도 또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건 과도한 비판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논리로 자기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형세가 되는데도 최고의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한 문제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냥 현실과 타협해가지고 왕도를 추구하지 않고 패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한 문제는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조선 왕이 신하에 의해서 종주국의 황제를 비판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조선 왕도 좀 말려야 되겠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절대 심하지 않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논쟁이 오고 갈 수 있는 자리였고 바로 우리가 알았던 이 조선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조선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자산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경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연일기, 경연과 관련된 또 책이 있는데 아주 조잡하게 막 흥미본위로 나온 책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면 그냥 율곡의 경연일기 이 책을 한번 읽으라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가지 주제를 3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